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매일 되새기며 살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저는 멀쩡하고 단단한 줄 알았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솔직히 거기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어떻게든 계속되는 것이기에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 싶은 순간에 기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제 사연을 들으시다 보면 웃음이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의 모든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의 한 방 제대로 맞았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인생을 굴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남부럽지 않게 받으며 자란 외동딸이었거든요. 지민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뭘 못해주겠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한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참지 않아도 된다. 너를 위해서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거잖아. 맞다, 재민아. 아빠는 너 먹여 살리려고 일 열심히 다니는 거야.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그거 못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아프다. 무조건 뭐라도 다 해줄 테니 말만 해라.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사랑으로 배가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솔직히 애정결핍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불행이 저를 비켜갈 줄 알았고 만약 일이 생기면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마도 제 인생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다들 성인이 되고 슬슬 연애를 시작하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 복학생과의 연애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상의 남자라서 그런지 분위기도 매끄럽게 리드해주고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민아, 너 지난번에 곱창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지? 내가 일부러 주변에 다 물어봐서 맛있다는 가게로 알아왔어. 오빠가 사줄 테니까 같이 먹으러 가자. 근처에 귀여운 카페도 있다니까 코스로 딱이야. 복학생은 저보다 연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같이 있을 때면 편안했습니다. 꼭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데이트 코스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는 항상 지극정성이라서 아무리 과제가 많더라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오빠는 아예 지민이한테 푹 빠진 것 같아. 지난번에 보니까 인기도 많던데 다 거절하더라고. 자기는 지민이 바라기라면서 앞으로 대시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다니까. 나도 봤어. 지민이 아니면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정색하던데? 솔직히 부러워 죽을 것 같아. 나도 대학만 오면 그런 멋진 오빠 만나서 연애할 줄 알았단 말이야. 이 기집애는 무슨 복이 있는 건지 몰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니 제가 인생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티를 팍팍 내고 다녀서 그런지 덜컥 임신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복학생은 당황하지도 않고 우는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지민아, 오빠 못 믿어?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 무조건 오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엄마가 될 준비만 하면 돼. 그냥 남들보다 더 일찍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나는 너랑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 당연히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 치길래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설마 책임진다는 말을 막 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흘려보내라며 걱정을 하고 뜯어 말리시는데도 굳건하게 뱃속 아이를 지켰죠.
어디 가서 성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너 아직 어려. 네가 벌써 무슨 애를 가져. 당장 엄마 손잡고 병원 가자. 분명히 너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고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들었어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랑 아빠를 너무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게 돼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랑 아빠 말 좀 들어줘라. 우리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직 꿈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벌써 애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니?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분홍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하니 복학생도 덜컥 겁이 났나 봐요. 마냥 허세 부리더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겠죠. 차라리 저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냅다 휴학하고 잠수 타버리더라고요. 아예 문자부터 전화까지 다 씹어버리고 증발한 거죠. 나름 진지하게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복학생의 본가에 찾아가 봤죠. 오빠 여기 없나요? 계속 전화도 안 받고 휴학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냥 연애한 사이가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했거든요. 제 뱃속의 아이도 오빠와의 사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오빠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그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20대 초반 애들끼리 부모가 될 준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라고 뾰족한 수를 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복학생이 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가족분들이 저의 정체를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불청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저 차갑게 저를 밀어내기 바빴거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동네방네 까발리고 쪽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미혼모를 지켜본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복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초에 저는 임산부라서 뱃속 아이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과격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아무리 미워도 제 뱃속 아이의 아빠라서 그런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나락으로 떠밀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복학생의 부모는 제가 원룸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보증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똥 밟은 셈치고 미련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죠. 이대로 원망하고 있는다고 해서 저와 뱃속 아이의 미래가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에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혼자 고생하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이라도 본가에 돌아와도 돼. 우리는 너한테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엄마랑 아빠가 여전히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번 가슴에 대못 박았으니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걱정하시지 않도록 현명하게 생각할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제 손을 일일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열어 생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제가 헛되게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생계로 인해 아빠가 출근하시니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나 봐요. 제 이름은 건엠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한테 너무 많이 혼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얌전히 있을 테니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곤란하시게 만들지 않을게요. 아무래도 우리 가정과 비슷해서 그런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재우는 대신 혜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혜미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 공감대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지만 여자 혼자 이렇게 키워내신 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혜미한테 들어보니까 아이가 성격도 좋고 성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해주셔서 겉으로도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부끄럽네요. 우리 아이 어디 가서 나쁜 말 들으면 안 되니까 신경 쓰고 있긴 해요. 사실 저야말로 혜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씩씩하고 예의 바를 줄 몰랐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와 혜미 아빠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까지 생겨서 결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사이가 좋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아이들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을 통보한 게 아니라 꾸준히 넷이서 시간을 같이 보냈던 터라 가족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도 반기는 결혼을 기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애 엄마로서 악착같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고생한 만큼 복이 온 거라고 생각하자. 애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 훨씬 보기 좋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 가족만 신경 써. 사실 가시밭길을 걸어온 건 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랑 아빠도 저를 염려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드리게 되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기댈 곳이 생긴 거니까요. 무조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거세게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래도 남편과 혜미 모두 저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에 비해 제가 훨씬 기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해서 혼자 혜미를 키워온 남편이나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온 저나 누가 더 낫고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온전한 가정을 꾸렸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과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애부터 낳은 건 다르다고 여기시더라고요. 사돈댁에서는 우리 아들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원래 평생 혼자 살다 갈 뻔했는데 이렇게 건실한 남자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필이면 하나뿐인 딸이 아무 남자나 만나서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저를 해픈 여자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마다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외에는 제가 꾸린 가정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화목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아이들이 서로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다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남편 역시 우리 친정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남편은 명절마다 양손 무겁게 음식이며 선물을 싸들고 방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바로 약국에 가서 무릎 보호대를 사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빠를 위해서 낚시를 함께 가자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딸이라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덕분에 우리 엄마랑 아빠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야,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던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선을 긋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길 줄은 몰랐어. 이러다 우리 딸보다 권서방이랑 더 자주 보게 될까봐 걱정이야. 저는 장인어른하고 자주 뵙는 거 좋아요. 괜히 저 불편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불러주세요. 오히려 가족끼리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만 한데요. 억지로 다니는 거 아니니까 또 연락 주세요. 이러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던 잡채를 직접 만들어서 찾아뵙기도 했고요. 만약 병원 가실 일이 있다고 하면 남편보다 먼저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 며느리야, 너 이때 시간 되면 내 친구들 모임에 한번 와라. 어디 한번 얼굴도 보여주고 소개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좀 귀찮더라도 나랑 오랫동안 깊게 사귄 친구들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거다. 예전에 시월드 열린 주변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분들 모임에 초대하실 정도면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인생의 활기를 얻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존재들에게 저를 소개하신다는 건 의미 부여해도 되는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너무 좋아요. 과연 어머님은 어떤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실지 궁금했거든요. 무조건 시간 낼 테니까 초대해 주세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고 갈 거예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친구분들 모임에 따라가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다가올 때까지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절대로 민폐 끼치지 않고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특히 단정해 보이면서도 센스 있어 보이려고 옷장을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아무래도 첫 인상을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밉보이지 않기 위해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를 살려드리기 위해 친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브로치도 선물로 가져갔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화를 내도 상관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본인 평판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바로 내 며느리야. 원래 고생만 하고 자랐는데 우리 아들 만나서 볼 살도 붙고 얼굴 폈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행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지. 사실 나도 고민이 많았지만 그냥 둘이 잘 살길 바라면서 허락한 거지. 아이고 그래? 잘 생각했네. 지금 보니까는 싹싹해 보이는데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온 것 같아.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 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냥 우리 아들 마음이 나 닮아서 너그럽고 인정 많기는 해. 아마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생각보다 괜찮은 면모가 느껴졌던 거지.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은인이나 다름없을 거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손에 든 물컵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뻔히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고요. 심지어 저는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물론 남편이 저보다는 잘 벌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부족한 조건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디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모자랐으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결혼을 두고 보셨을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의 본인 아들 자랑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나, 혹시 저를 자랑하기 쑥스러우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민망해 보이셔서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근처에 오신다면 찾아와 주셔도 좋아요. 나름 바쁘게 살면서 매출도 잘 나오거든요. 서비스 드릴게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능청스럽게 치고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얼떨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보다는 장난스럽게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좀 오바해서 말했네. 어쩐지 딱 봐도 단아하고 우아해 보이는데 결혼 하나 잘했다고 순식간에 바뀌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 서로 잘 맞는 짝을 만난 거네. 그러게 꼭 네 며느리가 신데렐라 된 건 아니잖아. 극단적으로 기운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괜히 비교하지 말고 서로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이왕 재혼했으니 순탄하게 살아야지. 덕분에 모임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질 수 있었습니다. 꼭 제가 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쁜 인상을 남긴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점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거의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음료만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 귀가하는데 저한테 하소연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과장을 좀 섞었던 건 맞다. 그래도 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좀 세우고 싶었을 뿐이야. 한번 이혼하는 바람에 아픔을 겪었잖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한 번만 기 세우게 도와줘.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언질없이 대뜸 인생 역전한 것처럼 몰아가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오늘 어머님 평판에 먹칠하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모임 자리에서 마음이 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맞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자존심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20명 정도 되는 친구분들의 모임을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까지 세트로 단체 주문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평소에도 하는 일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만들어두는 것보다 배로 신경 써서 정성껏 준비해드렸어요. 스스로도 이 정도면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당연하게도 비용을 지불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싹 닫아버리셨습니다. 예, 내 친구들이 참 맛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이런 맛을 구현해낼 수 있냐면서 네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어. 아유, 진짜로 고맙다. 근데 너도 내 덕분에 예비 단골이 20명이나 생긴 거야.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지 모르겠구나. 솔직히 기분이 좋았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써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선을 긋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라 여기기로 했어요. 만약 부딪히는 일이 또 생기더라도 시어머니가 워낙 경우 없이 구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신경을 끄고 우리 가족만 돌보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손수 간식도 많이 만들어 놓고 보양식도 챙겼죠. 절대로 한 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엄마로서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혜미가 저한테 따로 편지를 써줄 정도였습니다.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을 텐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소홀하신 적 없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효도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의 엄마로 살아주세요. 진짜 이런 마음을 듣게 되리라고는 감히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 혜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결혼은 저한테 옳은 선택으로 남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일상 속에서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꼬박꼬박 월급도 가져오고 매일 아침마다 양복 입고 출근하길래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계속 모를 뻔했습니다. 우연히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남편의 전 직장 동료가 안부를 물어보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였어요. 야,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얼굴이 완전 좋아졌어. 역시 직장인은 퇴사를 해야 행복해지나 봐. 요즘은 뭐 하면서 살고 있어? 아무리 회사를 관뒀더라도 우리 친하게 지냈는데 소식 좀 간간히 전해줘. 남편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억지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장기 근속자라 퇴직금을 높게 받아서 그동안 저한테 들키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었겠나요? 아니 애초에 혼자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멋대로 결정하고 숨긴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나를 와이프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 거야? 숨길 걸 숨겨야지 어떻게 가정을 이룬 시점에 그냥 퇴사해버릴 수가 있어.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 나도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야 그렇다 쳐도 애들은 어떡하라고. 차라리 남편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이나 애들 뒷바라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출근한답시고 어디를 그렇게 나가 돌아다녔던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면서 이제라도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었다며 변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편히 먹고 있을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뒤에 나도 있고 애들도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어야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알겠어. 나도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도 독서실에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당신한테 다 털어놨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게. 그렇게 남편은 독서실에 다니고 있다며 저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알바에게 하루 맡기고 남편을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독서실은 무슨 얼어 죽을 독서실이에요. 이놈이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 좀 있는 여자인지 남편을 오픈카에 태우고 다정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저렇게 당당하게 미래를 즐기고 있나 싶었어요. 우선 저는 사진부터 찍어놓고 현장을 급습해버렸습니다. 두 것들 다 자빠질 것처럼 놀라는 꼴이 우습지도 않더군요. 여기가 독서실이냐? 뭐 얼마나 대단하고 애틋한 사랑 중이길래 이러고 놀아?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남자가 부끄럽지도 않나 보지? 솔직히 말해. 여자 만나려고 회사 관둔 거야? 진짜 가증스러워가지고.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안부 물으려고 만났을 뿐이거든. 굳이 의심할 것도 없으니까 화내지 말고 진정해. 어차피 당신 만나기 전부터 친했던 분이야. 남편은 제가 뭘 봤는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해명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둘이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까지 다 증거로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감히 듣기 좋은 말로 넘어가기에는 이미 한참 늦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내가 속아줄 거라고 생각해? 이미 증거까지 다 남겨뒀으니까 그 입 다물어? 당장 이혼 소송하러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우습게 만들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안 돼. 제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갈라서면 여러 사람이 상처받게 된단 말이야. 진짜로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최대한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할게. 남편이나 상간녀나 두 것들 다 얼굴이 하얘져가지고는 바로 바닥에 무릎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을 다물어주는 대신에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돈을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뜯어내고 갈라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을 생각하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선뜻 가정 환경의 변화를 또 언급하기 미안하더라고요. 이미 한 번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이잖아요. 우선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 끝에 남편이 해외 파견 나갔다는 핑계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딸 둘을 케어하기로 한 거죠. 대신 남편은 집을 비우기로 약속했어요. 일부러 제가 눈앞에 띄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심기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지 죽은 듯이 살아. 그동안 내 뒤통수에 얼쩡거리고 있었을 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상간녀 만나는 거 티내지 말고. 아이 참 알겠다니까. 괜히 눈 부라리면서 무섭게 하지 마. 일부러 돈도 많이 얹어서 줬잖아. 이 정도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 대신 애들 좀 잘 챙겨줘. 뭐 나보다는 당신이 붙어있는 게 훨씬 낫겠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남편이 집을 비워도 일상을 잘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평소에도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 순순히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
시어머니한테는 만만하게 느껴졌나 봐요. 다시 한번 제 신경을 긁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내 생일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처럼 네가 내 친구들 20명 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다 네 집으로 부를 테니까 생일상 정성스럽게 차려놔라. 꼭 저한테 생일상을 맡겨두는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가게도 나가야 하고 또 애들도 챙기는데 무슨 생일상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는 과부하가 올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괜히 제가 거절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곤란하네요. 네가 바빠봐야 여기서 사는데 뭐가 힘들겠냐? 우리 아들이 진짜 생고생하고 있겠지. 너랑 네 딸 먹여 살린다고 해외 파견까지 나갔는데 며느리 주제에 이 정도도 못해? 괜한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 제가 난처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남편을 이유로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랑하던 친구분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수락했습니다. 물론 생일상은 티끌만큼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전날에 생일상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심지어 제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일이 되고 잔뜩 들떠서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친구분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상은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얼굴을 굳히셨어요. 아니, 음식은 어디 두고 문을 열어준 거냐? 아무리 손이 느리고 정신없어도 생일상은 똑바로 준비해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껏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왔더니 손가락만 빨게 만드는구나. 어머님, 혼자서 준비하려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대신 제가 차례대로 직접 내올게요. 이 자리를 저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심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을 한 분씩 앉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눈앞에서 일부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다급하게 숨기는 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으로 자리를 뜨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서류를 꺼내서 내용물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세운 계획이었죠. 사실 제가 봉투에 넣어둔 서류는 뭐였냐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프린트해 둔 거였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고함치며 던져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러고 있어? 차마 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어떻게 이들이 이딴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시어머니가 워낙 요란스럽게 반응하니까 친구분들까지 궁금해하시면서 내용물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경악스러워하면서 눈을 의심하셨죠. 당연히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아들이 뻔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속이 뒤집어질 만한 건 그 불륜 상대를 다들 알아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메메, 아니 이 기집애가 왜 네 아들이랑 끌어안고 있어?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이러는 게 말이 돼? 무슨 친구 아들이랑 애인처럼 굴어. 아이고 너무 징그러워서 무슨 말도 안 나온다. 아유, 진짜 토가 나오려고 하네. 예전부터 다 봐왔던 사이인데 애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둘 다 어디 정신 빠뜨리고 온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자꾸 칭찬하길래 이상하다 싶더니 뒤에서 이렇게 역겹게 굴고 있었구나. 바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구랑 눈이 맞았던 겁니다. 솔직히 둘 사이에 절절한 감정이 오고 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간녀가 부유한 배우자를 뒀기 때문에 남편에게 퍼주는 돈이 많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을 중시하고 거들먹거리며 살아왔기에 본인 아들이 뻔히 친구와 놀아났다는 것을 알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노하셨습니다. 아유, 내 이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어떻게 내 귀한 생일에 이런 충격을 받게 만들 수 있어? 지금까지 나 몰래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었단 말이지. 내가 아주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한번 눈물 쏙 빠지게 만들어줄 거야. 시어머니는 당장 상간녀를 소환하셨습니다. 물론 남편한테도 고함치듯이 튀어오라고 하셨고요. 너 이놈아, 너 한국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어미 뒷목 잡고 넘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튀어와. 괜히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답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 와서 서란 말이야. 그렇게 두 것들을 기다리면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쩐지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 왜 생일상을 받으러 오지 않겠다는 건지 의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랑 남편은 아직 관계가 들통났는지도 모르고 각자 시간차를 둔 채 도착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부터 친구분들까지 범상치 않은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분노를 토해내셨어요. 야야 이년놈들아, 어떻게 둘이 나이 차이도 그렇고 가정도 있으면서 놀아날 수 있는 거야. 정신들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냐고. 정말 내 얼굴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어? 아이고, 설마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원래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랑에 빠질수록 뭐라도 된 것처럼 돈독해지는 법이잖아요. 상간녀랑 남편도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추접스럽고 안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우리는 조건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순수하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게라도 서로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래, 내 마음도 같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아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더라. 그동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냈잖니. 이제라도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됐으니까 친구로서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거니? 솔직히 제가 이때 두 것들의 불륜을 처음 알았다면 기가 차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3자 대면을 마친 데다가 돈도 받아서 그런지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입에 개거품 무는 꼴이 비웃음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불륜을 반성하기는커녕 저한테 화살을 돌리더군요. 당신이 의리는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왜 퍼뜨린 거야? 분명 숨겨주기로 약속했잖아. 이건 우리가 나눴던 얘기랑 너무 다른데 이래도 돼? 나는 한번 바람 폈으니 당해도 싸다 이거야? 너무 실망스럽다고. 남편이 분에 못 이겨서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없던 전까지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에 증거를 정리해뒀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꺼내간 거라고 말해줬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모두 다 지켜보신 터라 제 편을 들어주셨죠.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제 탓을 할 수 없었고 막막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약 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남 탓하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이 자식, 너 이 와중에도 들킨 것만 화가 나? 반성할 생각은 안 들어? 네 어미 가슴 치는 건 안 보이냐? 어디 한번 집 밟혀봐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생각이야?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왜 이렇게 카카하게 굴어? 네가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처럼 온화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괜히 우리 탓하지 말고 네 인생을 돌아보란 말이야. 아유, 그만 좀 해. 이러다 내 남자 몸 상한다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끼어들어서 왜 애꿎은 자기 애인 괴롭히냐며 막아주더라고요. 급기야 셋이서 뒤엉켜 멱살 잡고 못 볼 꼴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그 소란을 비웃어주다가 딸들이 귀가할 시간이니 돌아가라며 내쫓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남편이 해외 파견 나가 있는 줄 알고 있기에 순순히 퇴장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들끼리는 악에 받쳐서 끝끝내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왕 일이 터진 김에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이들한테 이혼 계획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모르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예 결혼을 알리기로 했을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생각보다
담담하게 반응하더군요.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우리끼리도 아빠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 나누곤 했거든요. 뭔가 혼자 정신 나가 보이고 들떠 계셔서 수상했어요. 차라리 엄마도 알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괜히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속으로는 힘드신데 말도 못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엄마 편이니까요. 누가 봐도 아빠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저를 많이 염려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특히 혜미가 저한테 신경 써주고 안타까워하는 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솔직히 제가 심리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었을 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본인들끼리 죽을 열심히 만드는 걸 보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비록 제가 남편 복은 없을지언정 자식 복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미가 따로 써준 편지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지갑에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저랑 갈라서고 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녀가 긴 세월의 우정을 어디에 갖다 버린 건지 전 시어머니를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고 상간녀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저한테 울분을 같이 들어달라고 호소하시더라고요. 아휴,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쟤를 낳아준 어미를 뒤통수 치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 남은 건 이제 너뿐인가 보다.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아휴,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제가 왜 남아있죠? 저는 이미 그 인간하고 이혼해서 며느리도 아닌데요. 이제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고 알아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인간이 가정교육 잘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전 시어머니가 뭐라고 애걸복걸하든 저는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그 배우자한테 빈털터리로 쫓겨나듯이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뭣도 없는 상황에서 사랑의 도피까지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아직도 지들끼리는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나 봐요. 아예 어린 나이도 아닌데 너무 철없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진짜 웃긴 건 반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둘 다 사치 부릴 줄만 알고 남한테 기댈 생각하며 살아왔던 터라 사이가 엄청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처럼 아들뻘 남자 만나서 살고 싶으면 알아서 돈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돈 잘만 쓰고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 돈으로 해줬던 거 아니잖아. 나도 내 전남편이 준 카드로 긁었던 거랬고 너랑 만나느라 쫓겨났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네가 나보다 몸이 팔팔하니까 당장 돈 벌어와야지. 서로 기생하려다 발목만 잡고 끝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전 남편이 저랑 재혼했던 건 혜미를 맡길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진정 저한테 호감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상간녀랑 연애 중이라는 것을 전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혜미를 전 시어머니 대신 맡길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상간녀가 저보고 전 남편을 도로 데려가라고 고함치면서 알려준 거였어요.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사귀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엮였다가 내 인생만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이게 뭐냐고요. 당신이 도로 데려가요. 그놈 거머리같이 들러붙을 생각만 하고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정을 두고 한눈판 줄 아셨어요? 애초에 자업자득인 걸 아셔야죠. 이제 저랑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쪽이 선택하신 인생이니까 제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지들끼리 헤어진 건데 왜 이제 와서 저보고 데려가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혜미는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이럴까 싶어서 저랑 우리 아이는 굳이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셋이서 보드게임을 한 판 같이 한 적 있는데요. 티 없이 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강에 돗자리 펴놓고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며 한참 떠들기도 했죠. 어떤 날은 각자 반찬을 하나씩 정해서 요리 대결해 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혜미가 웃으며 제일 맛있다고 점수를 후하게 줘서 결국 제가 이기게 된답니다. 엄마, 여전히 저를 만나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가장 따뜻한 품을 열어주신 건 바로 엄마거든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혜미야. 언제든지 보러 와도 돼. 나도 너 같은 딸이 생겨서 참 든든하다. 아무래도 이혼할 때 너희가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여전히 자매처럼 잘 지내는 모습 예뻐. 앞으로도 편하게 생각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른으로서 혜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제가 겨우 이루었던 가정이 허무하게 파탄난 거라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 2호점을 오픈하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덕분에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세요. 물론 새로운 손님들도 한번 맛을 보시면 계속 찾아오시고요. 예전에는 네가 뭘 할 줄 아나 싶고 마음이 아프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 참 사람이 씩씩하다. 인생이란 게 절대로 평탄할 수 없는데 너는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서 엄마가 든든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엄마가 더 이상 걱정하시기보다 응원해 주셔서 마음이 놓여요. 아무래도 제가 다사다난하게 살아온 만큼 같이 마음고생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역시 제가 굳건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같아요. 여러분 모두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